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은 데니스 가보르 이 사람은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으로 얼마 갔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홀로그램을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홀로그램을 만들려면 두 개의 빛이 필요하거든요. 두 개의 빛이. 그래서 이제 뭐 참조빔 혹은 뭐 지금 기준빔 뭐 같은 말이에요. 예, 그게 있고 또 다른 빛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빛이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홀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홀로그램이 많은 곳에 이용이 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5만 원 지폐 보면은 숫자 뭐라던가 뭐 여기저기 그 홀로그램들이 숨어 있어요. 그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게 응용이 되고 있죠. 홀로그램이. 그러니까 홀로그램은 이제 빛의 간섭을 이용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 이제 그 내용을 연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어요. 1971년 노벨 물리학상. 자, 다음은 1972년 노벨 물리학상은 존 바딘, 그 다음에 리온 닐 쿠퍼, 그 다음에 로버트 슈리퍼 이렇게 세 명이 탔습니다. 세 명 다 미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전도체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이름에 그걸 약자를 따서 BCS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딘에 대해서 엥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이것으로 두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탄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 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큐리 부인 마리 큐리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물리학상하고 노벨 화학상을 탔죠. 노벨 물리학상만 두 번 탄 사람은 바딘. 이 바딘이 이제 그 전에 트랜지스터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탔었고 지금은 그 초중도체 현상을 설명하는 그 BCS 이론으로 또 노벨상을 또 탄 거예요. 그래서 초중도체 뭐 일반적으로 도체가 그 온도가 내려가도 도체가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이 작아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용도에서 저항이 0이 되지는 않죠. 0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 불순물 같은 게 섞여 있고 등등등등. 근데 초중도체는 절대 용도가 아닌 어떤 온도에서 저항이 갑자기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제 BCS 이론이 있는데 이거가 바로 이제 1972년 노벨 물리학상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만 얘기하고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은 레오 에사키, 그 다음에 이바르 예베르, 그 다음에 브라이언 데이비드 조리프슨
우리는 조셉슨 뭐 이렇게 짧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이 세 명이 노벨상을 탔는데, 국적이 다 다양하죠. 먼저 에사키는 일본 사람이고, 원래는 이제 에사키 레오나인데 아마 그 서양식으로 부르면서 레오나가 아니고 그냥 레오 이렇게 부른 것 같고, 일본 사람. 그다음에 예베르는 태어나기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조집스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양자 그 물리학에서 터널링 효과.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어떤 그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보다 에너지가 높아야 그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작아도 입자를 파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삭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응용한 터널 다이오드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는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베르는 뭐, 예, 터널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베르하고 조집스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초전도체에서 이제 그 터널링 현상, 그런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집슨 소자라고 해서 많이들 연구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업적으로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요. 자, 다음은 1974년 노벨 물리학상은 마틴 라일 그리고 앤서니 휴이시 예, 두 사람 다 예,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방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파도 방출하죠. 그래서 전파 천문학을 이제 개발한 이 사람들이 그 개발한 업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펄서라고 해서 이제 별들이 이제 죽으면 그 나중에 이제 중성자별이 됐다가 근데 이제 중성자별이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마치 피겨 스케이팅에서 보면은 팔을 오므리면 더 빠르게 회전하죠. 그런 것처럼 별이 이제 죽는 건가? 죽는 단계로 가가지고 중성자별이 되면은 되게 빠르게 회전을 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전파가 나오는데 그게 마치 등대가 깜빡깜빡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펄서라고 해요. 전파천문학 하다 보니까 펄서의 발견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참고로 항성 우리가 자꾸 뭐 다 별이라고 하는데 스타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 그것만 스타예요. 예. 근데 이제 별 중에서도 질량이 되게 무거운 별은 이제 나중에 뻥 터지고 뭐 초신성 같은 거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뉴트론 스타 이렇게 중성자별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중성자별이 빠르게 회전하는데 그러니까 전파가 깜빡깜빡 이러는 것 같다 등대 같다 그거를 펄서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항성 일생 중에서 특히 펄스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으로 1974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다음 1975년 노벨 물리학상은 오게 닐스 보어 그리고 벤
로이 모텔손, 그리고 제임스 레이너터, 이렇게 세 명이 탔습니다. 예. 오게 닐스 부어는 덴마크 사람이고요. 이거 제가 아까 또 앵 그랬죠. 예, 이 사람은 닐스 보어의 아주 그 물리학이 아주 거물인 닐스 보어의 거물이 뭐야? 본자. 보어의 완자 모형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야, 가문의 영광이죠. 아버지도 타고 아들도 타고 노벨 물리학상을. 그 다음에 모텔손 이 사람도 덴마크 사람이고요. 레인워터는 미국 사람인데 자꾸 레인워터 사람 성이잖아요. 근데 자꾸 뭐 빗물 그렇게 나오는 문서들이 있어요. 웃기죠. 예, 다 이 사람들 업적은 그 뭐 원자핵에 관한 어떤 그 이론 그런 걸로 성질로 그에 관한 이론으로 그렇게 1975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사람 뭐 오게 닐스보어는 뭐 닐스보어의 아들이라는 거 뭐 등등등 그런 얘기로 그러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 이름 얘기가. 자, 그러면 1975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이만하고요. 자, 다음은 1976년 노벨 물리학상은 버튼 릭터 그리고 세뮤얼 차오 충팅 이 두 사람이 이제 1976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릭터는 미국 사람이고요. 티는 중국, 정확하게 말하면 중화민국 대만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간 건데 이 사람들은 제이 뭐 푸사이 뭐 입자 요 입자를 이제 발견한 업적으로 되게 무거운 입자인데 양성자 중성자별로 근데 이제 이 입자가 그 뭐냐면 쿼크 중에서도 그 뭐 쿼크의 그러니까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도 또 이제 더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죠. 쿼크. 그래서 업 쿼크, 다운 쿼크, 그리고 이제 스트레인지 쿼크까지가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제이 푸사이 입자잖아요. 요게 그 참 커크, 그러니까 매력 커크라고 하는데 그거와 매력 커크의 반입자 둘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이 업적으로 1976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쿼크가 쿼크이 총 6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 다운,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이제 기묘 쿼크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이프사 입자를 발견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매력 쿼크로 구성된 거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쿼크가 탑, 바텀 쿼크 해서 총 6가지가 있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쿼크하고 관련된 업적으로 굉장한 업적입니다. 그걸로 1976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7년 노벨 물리학상은
필립 워런 앤더슨, 그리고 네빌 프랜시스 모트 경, 그러니까 경은 그 영국 그 기사 그 자기 명칭이죠. 그 다음에 존 헤즈브룩 반 블랙, 이렇게 세 명이 1977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앤더슨은 미국 사람이고, 모트는 영국 사람이고, 블랙 이 사람은 또 미국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고체를 보면은 결정, 그러니까 원자들이 막 이렇게 질서 있게 그 배열된 그런 구조가 있죠. 반대로 무질서하게 배열된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결정질, 그러니까 결정이 아니라 이거죠. 영어로는 뭐 아모포스 솔리드라고 하는데, 아모포스, 이런 그 불규칙적인 비결정질 고체의 성질을 연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물리학과 대학원에서 연구한 거가 이 모트 이 사람의 이론하고 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트 이 사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낯선 인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77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이만하고요. 자, 다음. 자, 78년 노벨 물리학상은 표트르 카피차, 그 다음에 아르노 펜지어스, 그 다음에 로버트 우드로 윌슨, 이렇게 세 명이 탔습니다. 카피차는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은 그 당시는 소련 사람이고, 펜지어스하고 윌슨은 미국 사람이에요. 카피차 같은 경우에는 저온 물리학, 그러니까 막 액체 헬륨을 만들고 등등등등, 그리고 저온 물리학인데,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죠. 노벨상 타려면은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하고 나서 그 연구가 이제 인정이 돼서 노벨상까지 타는데 받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오래전 업적으로 노벨상을 탄 게 카피차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펜지어스하고 윌슨은 어떤 이제 전파 통신 그런 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자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불순물? 잡음? 노이즈? 그런 게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그래서 안테나에 새똥도 치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노이즈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그래서 약자로는 CMBR, 근데 누구는 CMR, 누구는 CBR, CBR 그렇게 약자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펜지어스하고 윌슨은 그냥 사방에서 그 노이즈처럼 날아온다는 것만 안 거고, 그게 1962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연구된 거는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예, 먼저 코브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어, 예, 어때요? 펜디어스하고 있을 때는 그냥 사방에서 마이크로프가 날아온다는 정도만 알았던 거고, 얘는 좀 더 정밀하게 어떤 부분은 강하고 약하고, 근데 그렇긴 하지만 해상도가 여전히 좀 떨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WMAP 인공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코브보다 훨씬 더 좀 더 정확하게 예, 이렇게 정밀하게 마이크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은 그 플랑크 인공위성. 예,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그 관측을 했어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선구적인 업적이죠. 펜저스하고 윌슨 그냥 뭐 사방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는 거를 밝혀낸, 그래서 빅뱅 이론의 어떤 증거, 그거를 이제 관측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1978년 노벨 물리학상 얘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은 셸던 글래쇼, 그 다음에 압두스 살람, 그 다음 스티븐 와인버그, 세 명이 탔는데요. 글래쇼는 미국 사람이고요. 살람은 파키스탄, 예, 되게 파키스탄에 아마 유일무이한, 아니 뭐 하여튼 드물게. 그 다음에 이제 와인버그는 미국 사람,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GSW 모형, 일명 표준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연에 이제 네 가지 기본 힘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 뭐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빅뱅의 경우에는 이 네 힘이 한 개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네 힘, 그 네 개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한 개의 힘이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업적은 이 네 개의 힘 중에 약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력을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렉트로 위크, 뭐 전기 약한 상호작용, 뭐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지. 예, 그 이론으로 노벨상을 탄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을 보면은 여러 입자들이 있는데, 우선 6종류의 쿼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종류의 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건 이제 전자, 중성문자를 비롯해서 이걸 렙톤이라고 불러요. 렙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렙톤은 강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약한 상호작용만 해요. 그래서 그런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시켜주는 입자가 뭐냐면은 Z 입자하고 W 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을 매개시켜주는 입자가 광자, 포톤.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입자가 글루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입자는 가볍고 어떤 입자는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해주는 게 힉스 입자. 이렇게 이런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네 가지 기본 힘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중력은 빠졌네. 중력 빼고 이게 표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준 모형의 그 큰 그 기틀을 잡은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이거 굉장한 업적입니다, 진짜.
뭐 감이 일반인들은 감이 안 오지만 뭐 알아도 알면 어쩔 거고 모르면 어쩔 거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죠. 자, 다음은 1980년 노벨 물리학상은 제임스 크로닌, 그 다음에 발 피치 이 두 명이 탔는데 이 사람들도 이런 소립자 물리학에 관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크로닌과 피치 두 명 다 미국 사람이고요. 우리 이제 평면 거울을 마주 보면은 그 거울 뒤에 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울 앞에서의 물리법칙이나 거울 뒤에서의 물리법칙이다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같더라 이거예요. 대치성이 깨지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중성 K 중간자가 붕괴할 때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사실 K 중간자는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양전하를 띠는 K 플러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K 제로, 그리고 이제 이거 K 제로의 반입자, 그 K 플러스의 반입자는 이제 음전하겠죠.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K 중간자는 그 중에서 이제 중성 K 중간자를 이용한 건데 결국 이걸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은 얘네들도 이제 쿼크하고 반쿼크가, 그래서 이거는 업쿼크하고 그 스트레인지 그 기묘하다, 기묘 쿼크의 그 반입자가 결합한 거고, K 제로는 다운 쿼크하고 스트레인지 쿼크의 반입자. 얘는 이거 반입자니까 얘는 스트레인지 쿼크하고 다운 쿼크의 반입자. 얘도 이렇게 입자 반입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트레인지 쿼크하고 업 쿼크의 반입자,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중성 K 중간자가 이제 붕괴할 때 마치 거울로 보이는 것, 그 거울 뒤에 있는 상들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런 대칭이 깨지는 것을 발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어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아무튼 노벨 물리학상 보면은 이렇게 소립자 물리학으로 노벨상 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8번째 시간,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